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세모울로를 비롯한 3명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 주장이 맞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중앙대학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런 아세모울로, 모글루라고 이렇게 우리 책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모울루라고 불러달라, 터키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먼 존슨, 이 두 사람은 MIT의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이렇게 3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최근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제일 몸값 비쌀 때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시기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8월 12일 날 한국경제인협회하고 해서 PECC라는 회의에서 그 총회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19일 날은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했고, 20일 날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특별 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5일은 고려대학에서도 했어요. 뭐 제가 다 뒷조사를 해본 건 아닌데 AI에 물어보니까 4번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연은 다 못 들었고, 그런데 다행히 그 오세훈 시장하고 특별 대담한 거는 유튜브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슨 강의를 도대체 했나 싶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언론 보도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세계 경제학자 대회, 이건 뭐냐면 계량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5년에 한 번씩 세계 경제학자 대회를 해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조 강연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이런 데 이제 많이 불려 다니죠. 근데 경제학자 대회에 하필이면 3명 중에 정치학자를 불러왔는지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경제학자 2명이는 놔두고. 아무튼 하는 얘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에 집착한 덕분에 운이 좋았다. 상당히 평가절하해서 평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박정희, 이승만, 특히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 때 경제 발전이 됐다는 게 흥미롭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한국이 포용적 경제제도가 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농지개혁 덕분이다. 저도 이 제도경제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이 농지개혁이 얼마나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국회 세미나에서도 하고 학술지에도 한 2편 논문을 썼고 최근에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이 대한민국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망각하고 잘 몰라요. 그리고 옛날엔 한국의 농지개혁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학계 의견들이. 그런데 요즘 이제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이제 재벌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대기업 집단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도 효자산업 보면 다 대기업이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 뭐 지금 TSMC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다 그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대만은 달러를 많이 벌어왔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데, 이분들도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재벌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뭐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포용적 제도의 산물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이분들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특별 대담할 때 로빈슨 교수가 이 기조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기조 강연 뭐 10분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내용을 했나 이렇게 봤더니, 책에는 없는 이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니까 강연 자료를 좀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70년간 고도 성장을 했는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최근에 일본을 추월했다.
그리고 중국이 발전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한국을 이제 칭송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이 제도를 강조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지리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리적 위치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근데 그거가 틀렸다는 것을 제일 극명하게 얘기해주는 예가 바로 남북한이에요. 남북한 지리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역사가 어떻고 이걸 다 헛소리라 이거죠. 왜? 역사 똑같고 지리적 위치 거의 비슷한데 극명하게 다르지 않냐. 이 사람도 참 맨 앞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틀렸다 하면서 한국을 이제 발전상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사실 이 세 사람의 미국 학자들이 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피상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왜곡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만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니다.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뭐 손흥민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경제를 넘어서 이렇게 문화 각종 영역 요새 뭐 K-푸드, K-뷰티 뭐 온갖 게 다 K자를 붙여서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발전을 봐라.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 다 포용적 제도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해요. 한국연구개발비인데 100만 명당 R&D 연구원 숫자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이 당연히 1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독일, 미국, 중국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다. 그러니까 한국이 잘 나가는 거다. 이런 이제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래프를 보면서 야 저건 좀 웃기는 거다.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하는데 인구 1인당 잘하는 놈 이런 거 있어요? 15억 인구에서 뽑았던 5천만에서 뽑힌 놈들이 싸워서 축구 경기 하는 거지. 그 나라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인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숫자 조금 웃기는 숫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치 한국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 특허수라든지 이런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 한국의 아부하기 위한 자료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로빈슨 교수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 것 중에서 한국의 이런 창의성과 기술 혁신 이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의 아이디어 열정 이건 한국인들 때문이다. 그동안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얘기하면서 박정희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좌파에서 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무슨 박정희 덕분이야. 근로자들 덕분이지.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렇지. 우리의 우수한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DNA와 열정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이 잘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북한은 왜 못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한국인들 때문이 아닌데 그러면서 한국이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창의력 있는 국민을 만들어냈냐? 이게 규칙, 환경 이런 것 덕분이다. 공평한 경제의 장을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포용적 제도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포용적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 포용적 제도 하에서는 광범위한 기회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래서 인재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저는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전 100% 틀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저도 이제 제도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은 이런 얘기는 뭐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포용적 제도를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소개하는 그래프가 이건데 87년 이후 민주주의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한국이 성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87년 이후에 민주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렉토럴 데모크라시 인덱스라고 있는데 이 민주화 지수예요. 민주화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VDM이라는 데모크라시 여기서 만든 통계 자료인데 이거 추계하기 위해서 뭐 수백 가지 인풋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화 지수를 개발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면 87년 이후에 한국의 민주화 지수가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분에 한국이 지금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이 잘 살게 된 게 87년 이후입니까? 오히려 87년 이후에는요, 민주화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기 목 찾기 운동이 너무 극심해져가지고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이 있었고, 그 결과로 10년 후에 외환위기 닥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한국이 성장 잠재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주화 전환 이후에 폭발적으로 포용적 제도가 됐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할 때 건국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크다. 산업화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민주화는 87년 이후 두 차례의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의 민주화가 성숙 단계에 들어갔다. 솔직히 민주화를요, 많은 좌파 사람들은 87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선거를 했어요. 2년에 한 번씩 전국적 규모의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건국과 깐난애기 시절부터 벌써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국과 동시에 시작된 거고, 단지 너무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어린 단계였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를 했던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한국 사회가 안정을 찾고 산업화가 되고 나니까 민주주의가 87년 이후에 성숙된 거지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87년 이후에 민주화 덕분에 이제 민주화가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핵심의 주장이 뭐냐면,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포용적 사회가 됐고, 그래서 산업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근대화론자들은 경제 성장이 먼저 돼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게 뒤집히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경우에 필리핀을 보세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 1960년대까지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화를 먼저 하다 보니까 좀 산업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업화가 돼야 민주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최강 교수님,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이분도 여기 오셨었던가요? 이분이 이제 이 두 책을 설명했나요? 이분이 쓴 그 부국 안민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부국 안민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 이념, 제도. 근데 저는 이제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사실 제도론에서 이데올로기, 이념은 제도의 일부라고 봅니다. 사실 제도가 이데올로기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서로 다른 제도라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위에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중에서 지도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지도자는 제도가 낳은 산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같은 천재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분이 무슨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기업가 정신이 뛰쳐난 사람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뛰어난 그 지도자가 그때 당시 박정희 시대에 뭐 일제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격변기를 지나왔는데 그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나왔겠어요? 그건 제도의 산물도 아니고 시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도의 산물은 아니거든요. 정치 지도자든 경제 지도자, 기업 지도자든 이거는 제도와는 별다른 하나의 팩터인 것 같아요. 그 나라가 운이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에 리관유 수상이 있었던 것 같이 그 나라가 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지도자는 제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최강 교수님의 부국 안민의 길에서 지적하는 이 세 가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건 사족인데, 이제 그 로빈슨 교수하고 이렇게 특별 대담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로빈슨 교수 얘기는 저는 제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사실 우파인데 요새 약간 좌클릭한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약자와의 동행을 이제 서울시 슬로건을 내세우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저는 이제 로빈슨 교수보단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오세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번영의 원리를 고민해왔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떻게 번영해왔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번영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빈부격차는 불가피하다. 어느 사회든지 발전을 하면 빈부격차도 벌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쓸 거냐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사실 정치가들의 고민이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파퓰리즘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양심상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노골적으로 파퓰리즘 하자니 저희 좌파는 소리를 들 거고 그러니까 좌파 정책을 취하면서도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패자 부활전이 없으면 발전의 동력이 꺼진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 놈하고 뒤 따라가는 놈하고 한 1m 간격이면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놈 따라잡으려고. 근데 한 10m 뒤지면 에이 니 혼자 잘 가라 그러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약간 나는 건 괜찮다. 그게 성장의 동력이 되는데 너무 많이 나면 곤란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패자 부활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에서 사업을 해서 뭐 낙오가 됐던 뭐 어떤 원인으로 낙오가 됐던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패자 부활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서커스를 하는데 그 줄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면 그 가슴 떨려서 어디 서커스 하겠습니까? 내가 설사여기서 실수해서 떨어져도 안전줄이 있어서 살아난다고 할 때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누가 사업하겠어요? 그래서 최강 교수님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큰 애국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군인, 경찰 그러는데 기업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500억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500억 있으면 평생 먹고 살잖아요. 띵까띵까 하면서. 그러면 되는데 뭐 욕 들어먹으면서 뭐 잘못하면 사람 죽으면 자기 감옥 가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합니까? 사실 돈 많은데 기업하면 애국자예요. 자기 돈 다 날리가고 하고.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럼 망해서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창의력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큰 거는 기업이겠지만 작은 구멍가게를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정말 자본주의에서는 중요한 거죠. 근데 빈부격차를 이제 이분은 그런 이제 걸로 썼어요. 그래서 빈부격차도 패자 부활전이 있어야 자본주의 동력이 안 없어진다. 그런데 너무 또 이걸 이제 패자를 너무 돌보다 보면 그런 이긴 놈이 이제 그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뭐냐?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란 봉투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란 봉투법은 이건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나쁜 법이다. 그래서 이거 아슬아슬하게 이 좌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편복지 때문에 정치 생명이 이제 위태위태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용어가 잘못됐다. 보편복지는 무차별복지다. 사실 그건 공산주의죠, 뭐. 그건 틀린 것이고, 선별복지라는 얘기를 자기는 이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단어가 생각났나 봐요. 선별복지가 효율적 복지다. 왜? 부자들한테는 도와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만 돕자는 거니까 이게 일정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이제 이번에 25만 원, 15만 원 나눠준 것도 비판을 하면서 효율적 복지가 적합한 용어다.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 복지에 반대되는 건 효율적 복지, 이게 바로 약자와의 동행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서울시가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옛날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뭐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파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분배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좌파라고 봐야 되죠. 저는 그 진보 보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련에서는 진보 보수가 반대 개념이에요. 거기는 공산당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단어는 한국밖에 안 쓴다 이렇게 최강 교수님도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는 좌파 우파로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좌파는 큰 정부 주장하고 우파는 작은 정부 주장하고
그게 맞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을 강조하는 건 우파적 발상이고요. 분배를 강조하는 건 좌파적 시각인데 이번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분배를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약간 서론적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선정 사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학문적 공헌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냐, 스웨덴 할리먼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여기 보세요. 격차 줄인다 좌파적이라고 그랬죠. 할리먼도 상당히 좌파적 발언을 했어요.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게 제도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가 핵심적이다. 이분들이 노벨상 받은 이유입니다. 아제모울로와 로빈슨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을 보면 제가 인용 부호를 갖고 온 거는 그 본문 그대로 한 겁니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 제도입니다. 결국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불평등 이론의 골자이다. 이 책 서문에 아예 불평등 이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좌파들은 막스도 그랬고 불평등 이걸 화두를 둬요. 성장과 불평등 문제 중에서 불평등을 강조한 거예요. 그동안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서구의 성공은 개신교 정신 때문에 그렇다. 그게 막스 베버의 베버 명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 문화적인 요인보다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을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의 투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투입된 생산 요소가 효율적으로 쓰이거나 이걸 강조하는 게 주류 경제학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칼 막스는 아니다. 서구 잘 사는 놈들 왜 잘 사냐? 다 착취해 먹어서 잘 산다. 착취 가설이죠. 지리적 위치 가설도 있다 그랬어요. 몽테스큐에가 이 법의 정신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인데 그 후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지리 가설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이 지리 가설은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난화 지역, 북이 한 우리나라처럼 37도, 36도, 35, 요 사이에 있는 온난 지역이 다 선진국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추우면 못 살고, 더 더워도 못 살고.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 가설이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사회학자라든지 고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지를 받는 학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가설. 그동안 경제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DNA, 백인들이 우월해서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추정자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가설들이에요.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교수는 그 지리, 기술, 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 다 얘기한 거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또 제도 가설이라는 게 뭐냐? 제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칼 막스도 제도 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칼 막스가 쓴 역사적 유물사관에 의하면 원시 공동체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뭐 자본주의제 사회, 그 제라고 하는 게 생산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막스는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중시 여겼던 사람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더글라스 노스, 그 사람이 제도 사학의 창시자인데 더글라스 노스가 젊었을 때 막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경제학은 제도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류 경제학을 공부해 보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나 공급량이 어떻게, 수량이 어떻게 돼 이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요소를 얘기하면 이거 계량적으로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불변인 가정 하에서 other things being equal.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other things 안에 제도가 들어가요. 기술 수준이 들어가요. 이런 건 고려 안 해요. 무시하고 뭐 경제 분석을 하는 게 주류 경제학의 특징인데
그거 이제 다 공부하고 나니까 그럼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사실 있잖아.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이제 중요한 팩터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고 요새는 가서 사람들이 선택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심리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제도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점점 경제학의 연구 범위가 확대돼 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제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 더글라스 노스 같은 사람은 제도의 한 부분이라고 봤어요. 아까 이념이 제도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도 제도의 한 부분이다. 단지 제도에는 눈에 보이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법률 같은 거. 이거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의 규칙, 내규 이런 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포멀한 인스티튜션, 제도다. 이렇게 보고 인포멀한 제도가 있다. 그게 바로 문화와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더글라스 노스가 얘기하는 제도가 중요하다 했을 때 제도 속에는 포멀한 거와 인포멀한 걸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스 베버 같은 사람도 제도학파에 넓게는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 제도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베블렌을 꼽아요. 제도학파 경제학에서는 구제도학파 또 신제도학파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머리 아프시니까 생략하고요. 베블렌은 이제 구제도학파의 창시자라고 봅니다. 베블렌 그러면 우리 과시적 소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싼 것만 찾는 거 아니라 과시하려고 일부러 비싼 걸 찾는다. 그래서 무슨 모피 옷을 하도 안 팔려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놨더니 그 다음날 팔리더라. 사람들은 다 그런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 명품을 찾는 거다. 그 지난번에 코로나 때 불황 속에서도 명품 전문 사람들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시라는 건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베블렌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 같은 사람, 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를 인간의 행동에다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걸 행동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 플러스 경제학, 이게 이제 행동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제임스 부캐넌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정치학자라기보다 경제학자인데 퍼블릭 초이스 전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경제학이라는 분야의 리더인데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널드 코즈 같은 법학자, 이런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의 연구 범위가 심리학, 정치제도, 법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법, 제도, 여건 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경제학의 폭이 이제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경제학을 역사에 도입해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더글라스 노스예요.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제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 사람이 경제사학자인데 제도를 역사 연구에 도입을 한 최초로 도입해서 하나의 학풍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식에서 이 사람도 경제학자니까 경제사를 전공했지만 경제학자잖아요. 우리 경제학자들이 맨날 경제 성장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뭐 노동 투입량의 증가, 자본 투입량의 증가, 뭐 기술 혁신 이런 걸 하는데 투입량 증가하면 발전하는 거 누가 모르냐? 기술 혁신 하면 발전하는지 누가 모르냐?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문제는 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지. 왜 자본 투입량이 늘어나느냐가 중요하지. 야, 자본 투입량 늘어나면 발전하는 거 누가 몰라? 그러면서 이런 건 동의 반복이라는 거야. 영어로 토털러지다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네가 막 경제학을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했지만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수상식장에서 이런 얘기 딱 하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틀렸나 봐 그러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그 후로 토털러지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니들 경제학자들 여태까지 한 거 다 틀려먹었어. 결국은 왜 어떤 나라는 자본 축적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그걸 이해하려면 그거보다 더 뿌리로 들어가야 돼. 그 뿌리가 뭐냐? 제도야. 제도가 그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더글라스 노스는 이제 유명한 그때 노벨상을 두 사람이 받았어요. 포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경제사 교수하고 워싱턴 대학의 더글라스 노스하고 둘이 받았는데 하버드 대학이 더 유명하잖아요. 근데 포겔 교수는 별로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고 같은 노벨상 수상 동시에 받았는데 경제사학자 중에서 두 명이 대표적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후에도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제도 사학이 그 후에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배출합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효율적 제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효율적 제도. 뭐 도대체 효율적 제도가 뭐냐? 효율적 제도라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자본, 기술 이런 게 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노는 땅이 막 있어. 그러면 그 효율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효율적 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노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아. 그럼 그 효율적 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가 100% 가동될 때 그렇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효율적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회가 효율적 제도를 창출해 나가는 게 이게 관건인데 그걸 최초로 성공하는 게 바로 서구의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왕정이나 귀족 체제 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해봐야 지한테 몫이 안 들어오니까 열심히 안 했는데 자본주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면 내 거가 되는구나 하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형성되면서 서구가 발전했냐 이거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효율적 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징검다리가 바로 제도 경제학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사회가 효율적 제도가 될까? 그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제도가 효율적 제도다 이렇게 해서 거래 비용 또 뭐야? 물류 비용인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사람이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자본주의는 교환 사회잖아요. 자급자족 사회가 아니라 교환을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런 거래를 막는 제도가 있고 거래를 잘 일어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을 내버려 두는 사회는 거래가 안 일어나요. 왜? 한두 번 사람들이 사기당하면 무서워서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당근마켓 같은 데서 자기 준 거 하나 팔려고 갔더니 상대방이 칼 들이대고 물건만 뺏어가더라. 그러면 당근마켓 활성화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치안도 잘 돼 있고 돈도 주고받고 하는 게 서로 은행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제도가 갖춰주니까 당근마켓도 되고 인터넷 거래도 활성화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사회, 거래 비용을 이걸 낮춰준다 그래요. 만약에 그런 치안이 안 돼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치안을 보장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칼을 들고 가든지 총을 들고 가든지 경찰을 데리고 가든지 아버지를 데리고 가든지 뭐 해야 될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가 효율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글라스 노스가 효율적인 제도 그리고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역사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다. 2002년에 다니엘 커너먼, 버넌 스미스 행동경제학자들입니다. 아까 심리학을 제도에 응용한 사람들, 윌리엄슨 이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코울스의 거래 비용 이론을 또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고 리처드 세일러 이 사람도 행동경제학자인데 넛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넛지 경제학. 넛지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사람이 세일러죠. 넛지를 살짝 치는 거잖아요. 진열할 때 자기가 팔고 싶은 거를 눈높이에 딱 제일 맞게 진열을 한다든지 정부가 강제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해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세일즈도 늘리고 규제 저항이 없이 이제 사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자 할 때 넛지를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행동경제학, 뭐 이런 신제도주의 경제학이고 이거를 오늘의 역사 연구에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두 번째 파트의 핵심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주 전공이 제도경제학인데 이 제도경제학을 각국의 흥망성쇠에 적용시킨 사람들이다. 더글라스 노스는 책 제목 자체가 경제성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벌써 이분들의 정치적 그 포지션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대학자들이 쓴 저서들인데 이 세 분이 같이 쓴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벨상까지 받았겠죠. 그런데 이 논문들을 집대성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행본 책인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쓴 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첫 번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좁은 회랑 이 두 개는 아즈모울러하고 로빈슨이 쓴 거예요. 정책과 경제학자 둘이 이제 쓴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쓴 겁니다.
물론 초점은 왜 실패하는가, 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지만 어쨌거나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 권력과 진보라는 것은 기술사에 대한 거예요. 진보라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할 때 진보가 아니고 발전이라는 뜻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보면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년간의 기술사예요. 산업혁명 이전부터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고 이것이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책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그 책에 나타나는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설명하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하는 건 뭐고 문제점 있는 건 뭐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초점이 불평등이기 때문에 제목도 왜 실패하는가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착취적 제도 때문에 그렇다. 이 단어에서 대충 이제 착취적 제도가 의미하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다울러스 노울스는 효율적 제도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근데 이분들은 착취적 제도, 포용적 제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 제도는 항상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 우파고 착취를 강조하는 건 접하고 그 착취의 반대말이 포용적인 거. 이렇게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착취적 제도라는 것은 뭐 독재자 혼자 다 그 사회의 과실을 가지려고 하는 게 착취적인 거겠죠. 포용적 제도라는 건 그러니까 반대로 그 성장의 과실을 온 국민이 같이 나눠 갖는다는 의미에서 포용적이라는 거예요. 제도를 정치적 제도와 경제적 제도를 나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착취적 제도는 독재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네 가지 형태의 제도가 나온 거예요. 포용적 정치제도, 포용적 경제제도, 착취적 정치제도, 착취적 경제제도. 이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포용적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낳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려면 경제제도가 포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경제제도가 포용적이 되기 위해선 포용적 정치제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는 선순환을 낳아요. 그러니까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낳고 포용적 경제제도는 성장을 낳고 성장은 다시 포용적 정치제도를 낳고 이렇게 선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착취적 제도는 반대로 악순환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한 분석 툴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사를 설명을 해요. 더글라스 노스 책은 사례를 드는 게 주로 서구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실패, 네덜란드와 영국의 성공, 그 다음에 식민지로 따지면 미국의 성공과 중남미의 실패,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몇몇 나라 얘기하고 요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노울스가 예를 들었던 나라 다 언급하면서 플러스 아프리카 온 전 세계 나라들을 사례를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책에 등장하는 나라의 숫자가 수십 개국인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천재적이라 그래도 이 많은 나라들의 모든 역사를 다 꿰고 있겠습니까? 단편적으로 한국 거를 딱 봐도 아, 이 사람이 한국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평생 우리는 한국만 봤으니까. 뭐 저는 이제 뭐 미국에서 경제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좀 봤지만 한국만 본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설명을 보면서 한국을 잃을 정도면 다른 나라도 좀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 그 프레임워크에 뜯어 맞춘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이게 한계예요. 그 노벨상 받은 사람도요, 신은 아닙니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저는 이거 굉장히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이제 막 강연하고 다녔어요. 이제 아까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선순환, 악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포용적 정치제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민주주의가 권력이 삼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결국 민주주의를 포용적 정치제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포용적 정치제도는 소수가 시장의 과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포용적 경제제도를 낳는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고 초록색 부분은 이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페이지수까지 해가지고 여기 나온 거예요. 부유한 나라는 대체로 지난 300년의 기간 중에 포용적 제도를 발전시킨 덕분에 그런 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더글라스 놀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했고 그 자본주의가 제일 효율적인 제도고 그래서 서구가 잘 살겠다는 얘기 말만 바꾸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일관되게 설명한다는 이 논리 체계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지 이분들의 얘기가 역사에서 다 맞다 그렇게 보기는 이제 쉽지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 전형적인 선순환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착취적 제도는 반대예요. 엘리트층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 공산주의가 이제 그랬잖아요. 과거 왕정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원을 착취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착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차치적 경제제도는 엘리트층의 배를 불려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가 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잘 사는 거 그렇게 관심 없어.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자기를 권좌해서 쫓아내지만 않으면 돼. 목표는 자기 권좌해서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왕들이 다 그랬죠. 우리 고종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중요해. 왜? 짐이 곧 국가니까. 그래서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라고 아까 뭐 똑같은 얘기를 초록색 증언 본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왜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질까? 왜 북한은 공산주의가 됐고 왜 남한은 자본주의가 됐을까? 요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제도적 부동, 결정적 분기점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부동 그 단어가 좀 어색하지만 드리프트 불안정하게 이렇게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제도라는 것은 막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각국의 제도가 처음엔 큰 차이가 없지만 사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체제가 생겨나고 이것이 요동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결정적 분기점에서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중세 흑사병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12세기, 13세기경에 흑사병이 돌아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서유럽에서는 봉건제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엘베강 이동을 동유럽이라고 그래요. 러시아도 다 동유럽에 속하고 이 동유럽에서는 오히려 영주들이 권한이 강화돼요. 그래서 그게 결국 공산주의가 될 때까지 계속 동쪽은 못 살고 서쪽은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흑사병이라고는 공통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연한 사건이죠. 근데 그 결과로 양쪽 진영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뭘까? 서유럽에서는 이 인구가 감소하니까 결국 농민들의 입김이 세지고 그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고 영주들의 역할이 작아지고 결국 그러니까 왕정이 등장해가지고 귀족제가 없어지면서 봉건제가 없어지고 절대주의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서구 유럽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또 왕이 의회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면서 정치적으로 포용적 제도가 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올라가서 서유럽이 잘 살게 되는데 왜 동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냐고요. 전부 다 노을스가 이미 얘기했던 얘기예요. 사례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를 가지고 그걸 다시 재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별거 아닌 차이인데 결정적으로 막 벌어진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남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에 소련이 왔고 남한에 미국이 왔고 그러니까 체제가 갈라지고 확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착취적 제도 하에서는 그러면 왜 번영이 안 되냐? 그 이유는 슌페터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가 수반되는데 기술혁신이라면 창조적 파괴가 수반되는데 착취적 제도 하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이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서 경제 성장을 별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에 보면 온갖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에 기술혁신을 누가 갖고 왔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거 해서 농민들이 잘 살게 되면 내 권력이 위협받지 않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비슷한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잘 사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개혁개방 안 하잖아요. 왜?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고 3대 세습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재명 정부가 곤란한 게 공급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되는 집값 올라간 걸 뻔히 알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요 억제를 해봤더니 26가지인가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대책에서는 안 되고 공급 대책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도 문제였지만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요. 재개발을 취소한 게 393건이에요. 만약에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그때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걸 전부 다 개발을 했으면, 그럼 오세훈 시장이 1기 때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걸 다 개발했으면 지금쯤 서울 집값이 이렇게 안 오른다는 거예요. 사실 재건축은요, 공급이 안 늘어요. 500가구 부셔서 550가구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해봐야 옛날 5층짜리 아파트는 몰라도 지금같이 10층 넘는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지어봐야 거의 1:1 재건축이고 조금 더 늘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아시죠? 재건축은 아파트 부시고 짓는 거고 재개발은 단독주택 부시고 짓는 건데 재개발을 해야 주택수가 늘어나요. 단독주택 단지 부시고 빌딩 숲을 짓는 거니까. 그런데 박원순 시장 때 거의 400군데를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럼 맨날 빈벼락에다가 벽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게 전통을 유지하는 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잘 살면 내 권자가 위험하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착취적 정치제도 하에서 성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 구소련, 거기서도 어느 정도 발전했잖아요. 소련도 30년대는 1919년에 공산혁명을 하고 나서 1930년대는 소련이 경제 성장률이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학자들이 소련에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뭐 이럴 때. 그래서 소련에서 미래를 봤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소련이 30년대에 잘 나갔거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60년대 중국이 개혁개방한 다음에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다 공산 독재 국가들인데 여기서도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였다. 착취적 정치제도 하에서 성장이 일어났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87년 이후 민주화 덕분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그럴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책에 아주 짧게 요약한 개요입니다. 두 번째 책, 좁은 회랑입니다. 회랑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회랑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건물에는. 근데 미국 건물 같은 데 기둥이 이렇게 회랑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좁다는 거예요. 좁은 회랑. 근데 그 부제가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 이 회랑은 어떤 의미냐?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아요. 세로축은 국가의 힘이에요. 올라갈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가로축은 사회의 힘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회랑 요건 뭐냐면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균형을 맞출 때 개인의 자유가 신장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신장돼야 번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뭐고 사회는 뭐냐? 과거에는 국가 그러면 짐이고 국가의 왕이든지 봉건 시대는 봉건 영주든지 이게 국가겠죠.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행정부를 예를 들 수도 있고 또는 입법부, 사법, 입법, 행정, 사법을 다 넣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힘. 이 사회의 힘은 뭐겠어요? 과거의 전통. 예를 들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게 사회의 힘이죠. 우리 조선시대 양반 쌍놈의 그 성리학적 질서. 이게 사회의 힘이에요. 양반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사회로 오면 이 사회의 힘에는 언론, 노조, 이익 집단들의 힘, 이런 게 다 사회의 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균형을 맞춘다는 소리는 뭐냐면 국가의 힘이 너무나 강해지면 독재가 돼요. 사회의 힘이 너무나 강해지면 국가 공권력이 약해지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조폭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신분 질서가 막 생기고. 그리고 여기 리바이어던이라는 표현을 썼죠. 리바이어던. 바닷괴물. 홉스의 책 제목이잖아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정부를 얘기했죠. 이 책에서도 리바이어던은 꼭 정부를 얘기합니다. 족쇄찬 리바이어던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 영국. 국가의 힘, 리바이어던이 족쇄를 채워야 돼요. 바닷괴물이 막 날뛰면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쇠사슬을 딱 족쇄를 채워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만
도둑놈 봤을 때만 짖어. 이렇게. 그게 이제 사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균형을 받을 때 미국 영처럼 번영이 있는데 그 힘이 약해지면 독재가 된다. 그 중국이 그 케이스는 발전하다가 중국은 꼬꾸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재, 리바이어든 공권력이 부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티부족이라고 그 사회가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유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자유가 뿌리를 내리려면 국가의 힘과 사회적 힘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까는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로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 가지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책에서는 그걸 좀 한 발짝 발전시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도식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또는 빈부격차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유가 싹두고 번성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둘 다 강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한쪽이 강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이론 중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경제를 어떤 관계에서 보느냐 경제학자들 얘기를 보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경제학만 가지고도 벌써 이제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시장에다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공공재화라든지 독점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때 정부는 불편부당한 아주 공정한 심판자예요. 이게 주류경제학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공공선택학파, 아까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 중에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공공경제 선택학파라고 그래요. 미국의 대학으로 치면 VPI라고 있어요. 버지니아 폴리텍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VPI. 그 학교 교수들이 이제 공공선택학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과연 정부가 불편부당한 공정한 심판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무원도 인간이다. 그래서 공무원도 때로는 나라의 이익보다 자기의 승진이 더 우선시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작은 정부가 좋다. 그러면서 이 공공선택학파는 정부 중요하다. 그러나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게 이쪽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학파. 하이에크라든지 프리드만이라든지 밀턴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 시카고 학파죠.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작은 정부를 주장해요. 왜? 회색 지대는 없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데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자꾸 커지다 보면 적당한 데서 딱 멈춰줄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정부가 커지기 시작하면 공산주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에크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핵심이 뭐냐면 정부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러니까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류경제학은 정부는 중립이다. 근데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정부는 악이다. 필요악. 그런데 더글라스 노르스는 뭐라 그랬냐면요. 정부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왜? 결국 그 사회의 아이덴티티와 이걸 결정하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건 가장 중요한 제도가 정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걸 보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나라 운명이 확확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더글라스 노르스 얘기가 맞다고 그래요. 그 전에처럼 정부는 제한적인 조그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더글라스 노르스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아제모올루 등 이 세 사람도 노르스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정부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회랑에도 정부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바닥괴물, 리바이어던. 욥기에 나오는 바닥괴물과 같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는 게 정부다. 그러니까 더글라스 노르스 이후에 상당히 옳은 시각이에요. 제가 볼 때 정부를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야누스적 얼굴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선한 얼굴, 이쪽은 악한 얼굴. 그래서 족쇄를 채워야 되는데 이 족쇄를 채우는 게 이제 사회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의 힘이 너무 약하면 규범의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규범의 우리. 규범이라는 건 norm, 사회 규범, 케이지, 우리에 갇힌다는 거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생각하면 알아요. 한 사회가 그 카스트 제도에 갇혀버리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창의력 있는 천민층이 있는데 이 사람을 창의력을 발휘할 길이 없잖아요. 조선시대에 노비 중에 아무리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분들이 다른 나라는 식민지 시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요. 한국을 다루는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왜? 우리는 일제시대의 이 규범의 우리가 깨졌거든요. 양반 쌍놈 신분제가 일제시대에 깨졌잖아요. 이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런 게 이제 한국을 우리만큼 모른다, 이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이 많은데, 맨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근데 사회가 이제 시기가 지나가면서 어떤 사회는 회랑 안에 있다가 국가의 힘이 커지면서 회랑 바깥으로 나가서 독재로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러면 성장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과거 프로이센이 그랬다는 거예요. 회랑 바깥에 있다가 국가의 힘이 커져서 회랑 안으로 들어와서 더 발전하는 케이스가 있다. 스위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이 나라는 회랑 바깥에, 이 회랑 바깥에 있었는데 국가의 힘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덜 커져서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머물러 있다. 다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다 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폴란드 같은 경우에 국가의 힘이 약화돼서 회랑 안으로 들어서 발전을 한 케이스. 러시아 같이 국가의 힘이 약화됐지만 덜 약화돼가지고 여전히 가난한 나라. 이렇게 다양한 걸 얘기하고요. 그럼 국가의 힘만 있냐? 아니다. 사회의 힘에 의해서도 회랑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그런 다양한, 이 다양한 예에 대해서 각 나라 자기 예에 맞는 사례를 쫙 들어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 그리고 그 몇백 년 전에 그 어떤 부족의 얘기 이런 걸 다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그림은 뭐냐면, 설명 안 하면 이제 주목하기 어려운데, 요거 회랑이 좁죠. 요거 회랑이 뚱뚱하죠. 그러니까 회랑이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자유와 번영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나라는 뚱뚱하고 어떤 나라는 가늘까요? 이따가 한국 얘기할 때 나오는데, 농업에 특화한 나라는 얇아지고 제조업에 특화한 나라는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농업에 특화를 하면 농민들은 뚝뚝 떨어져 사니까 힘을 결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에 특화를 하면 도시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도시에 모이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고 언론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힘들이 결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에 특화하는 나라보다 공업에 특화하는 나라는 회랑이 넓어지니까 더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궤변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일관성에다가 수많은 나라들의 사례, 역사적 사례, 이걸 막 버물려 놓으니까 비빔밥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제사를 공부했으니까 읽으면서 전부 다 놀수 얘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걸 보니까 다른 나라도 못 믿겠어. 이런 얘기를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 이 책만 읽으면 그냥 스위스 할리먼처럼 이 사람들 연구 성과 많네. 이 사람 우리 취향대로 접하네. 싹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역대 그 노벨상 수상 중에 우파가 더 많아요. 근데 좌파도 꽤 많았어요. 거기가 꼭 좌파가 됐다는 건 아닌데 그 시대 사회 분위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세계적으로 이 좌파 우파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은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좁은 회랑 이야기를 제가 아주 압축을 했고요. 세 번째 권력과 진보. 부제를 보면 이게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신석기 혁명. 여러분 신석기 혁명을 잘 모르시죠? 거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지식 자랑을 잘 못하겠어요. 웬만한 얘기하면 다 알아. 시청자들은 정말 지식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이 신석기 혁명은 뭐냐면 더글라스 노스가 했던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처음 한 건 아니에요. 그 더글라스 노스는 뭐라 그러냐면 인류 역사상 두 번의 혁명이 있었다 그래요. 1차 경제혁명, 2차 경제혁명. 2차 경제혁명이 산업혁명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기간이 폭넓어요. 산업혁명은 기간이 한 70년 이렇게 짧은데,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합해도 뭐 좀 좁은데, 더글라스 노스가 얘기하는 2차 경제혁명이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 이걸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1차 경제혁명이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그 농업혁명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불러요. 인류 최초로 인류가 수렵 목축 사회로부터 정착 농경 사회로 들어가게 된 게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석기 혁명부터 산업혁명, AI 디지털 혁명까지 이 1000년의 역사. 사실 신석기 혁명은 10,000년이에요. 10,000년 전에 BC 8000년경에 중동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처음으로 바벨론 지역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제 과거 거는 별로 안 다루니까 1000년이라고 한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주장은 뭐냐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계층은 피해를 보고 어떤 계층은 혜택을 본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선택에 따라 번영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에서 제프리 힌턴 교수가 AI로 30년 안에 인류가 멸종될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짜 영화에서 보던 일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가 진짜 생기는 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피부로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서 AI를 만들기 전에 윤리기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윤리기범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목소리가 요새 힘을 얻고 있어요. 옛날에 국제연합, 국제연맹 이런 거 만들 때만큼이나 지금 전 세계가 합해서 지금 AI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의 그 기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책을 쫙 읽어보면 과거 기술 혁신에 대한 우려에 대한 설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래에는 난 공감해요. 과거 역사로 들어보면요, 이거 완전 좌파적인 얘기를 뭐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산업혁명이 기술혁신이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삶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 논쟁이 있어요. 경제사학자들 간에. 제가 박사과정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운 게 영국의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대공황 이런 거거든요.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비관론과 낙관론 논쟁이에요.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자의 삶이 더 악화됐다고 하는 게 비관론이에요. 좋아졌다는 게 낙관론이에요. 비관론의 시작은 우리 알던 막스 앵겔스, 어떻게 보면 리카도서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한계형 체감의 법칙, 뭐 어차피 발전은 더딜 거야. 그래서 더 사회에 암울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낙관론자들은 당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생겨.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 결국 그 사람들 다른 직장 가고 삶의 질이 좋아져. 이거 끊임없는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비관론자들의 주장이 훨씬 많아요. 낙관론자들의 주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 좌파네. 내가 그걸 이제 읽으면서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유토피아. 과연 이제 디지털로 인해서 유토피아가 오겠느냐? 그렇지 않다. 뭐 중국 봐라. 결국 안면 인식해가지고 전체주의가 더 확산되지 않냐? 정부만 그러냐? 기업들이 이제 개인 정보 다 가지고 개인을 통제하고 온갖 부작용이 생길 거다. 이런 그 기술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한국, 대만, 중국, 동아시아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로 예를 들어요.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의 결론을 들어보니까 결국 노동 절약적인 자동화, AI 같은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인간을 보완하고 돕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너무 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 무슨 방안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뭐냐? 정부가 규제하면 더 이상 없어요. 끝이 허망하더라고요. 아니, 뻔한 우려인데 이 책이 정말 같이 있으려면 기가 막힌 무슨 대안이 나와야 없어요. 그렇다는 해결책은 없어요. 그냥 정부가 잘해야 된다. 골프 칠 때 그래요. 똑바로 멀리 가면 된다고. 그런데 그거 누구 몰라요. 정부가 잘하면 되죠. 너무 한계가 이거밖에 없어서 좀 전 실망을 했어요. 막판에. 여기까지가 이 세 권 책을 주마간산격으로. 그러나 제가 핵심은 짚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세 권이나 다루려니까 좀 벅차죠. 거기다 보너스로 이 책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에 보면 3장 1절에 첫 서문에도 나오지만 3장 1절에 가면 38선의 경제학. 그래서 남북한의 차이를 잘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대한민국이 노벨상 받았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이런데 남한은 이렇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굉장히 칭찬을 하죠. 그런데 그 이유, 왜 남한이 잘 살게 됐냐? 한국에는 착취적 정치 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포용적 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착취적 정치 제도는 악순환을 해서 착취적 경제 제도를 낳아야 되는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착취적 정치 제도인데 포용적 경제 제도를 낳은 거예요. 이 예외라 이거지. 항상 이론이 설명 안 되면요 예외라 그래요. 지네 이론이 틀렸다고는 안 그러고. 근데 그 이유도 너무 웃겨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됐냐? 여기 저 본문 그대로 쓴 거예요. 엘리트층의 입지가 워낙 확고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봐줘서 포용적이 됐다는 거예요. 뭐 이런 궤변이에요. 저는 이거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건 본문 그대로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이 급속도로 산업화한 것이 그런 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당시 한국 사회는 미군이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경제는 본질적으로 포용적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착취를 못 해먹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박정희 정권이 권위주의적이라고는 해도 경제 성장을 추진할 만큼 권력 기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건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대통령의 후보한테. 아마도 그가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취적 경제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서 착취적 제도화의 성장을 이룬 소련 등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회와 달리 80년대 들어 착취적 정치제도 역시 포용적 정치, 이건 87 체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80년대 들어는 뭐예요? 80년대 초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두환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이따 비판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이 사람들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좁은 화랑. 아까 얘기한 거예요. 홀쭉한 회랑이 있고 뚱뚱한 회랑이 있는데 한국은 뚱뚱한 회랑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에 특화를 해서 중남미는 농업에 특화해서 회랑이 좁아서 못 발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제 궤변이라고 하는 이유가 농업이 지가 생산성이 높아져 봐야 얼마나 높습니까? 제조업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농업해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서구도 보면 상업해서 잘 살게 되고 상업해서 번 돈으로 공장 지어서 산업화해서 잘 사는 거지 농업 국가가 잘 살게 된 예가 없어요. 중남미 국가들이 땅 넓으니까 그거 하다가 자기네들 못 살게 된 건데 이걸 자기네 이론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국은 제조업을 해서 잘 살게 됐다. 제조업을 해서 하면 잘 산다는 건 근대화 이론의 그러니까 ABC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걸 회랑하고 이렇게 뚱뚱한 거가 아이디어는 좋아요.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마치 제조업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그 존슨 책 거기서는 권력과 진보 거기는 한국 얘기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리트층의 입지가 워낙 확고해. 엘리트층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지도자를 만나는 건지, 뭐, 기업가를 만나는 건지. 제 생각엔 우리가 현재 성장한 건 박정희 정부니까 박정희 정권의 정치권력과 관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박정희 정부 때 착취적이었을까요?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소련이나 북한과 같은 착취적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 착취해 갔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이승만이 됐든 박정희가 됐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뭐 부를 축제하고 뭐 좌파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 헛소리들 아직도 하는데 거의 그 수준은 아니겠어요?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착취를 했습니까? 도대체 이 김일성 독재와 박정희 독재를 똑같은 입장에다 놓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정부 때 선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항상 정치적 경쟁자들의 도전을 받았고 그전에는 입지가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독재하고 나니까 뭐 카터가 와가지고 시비 걸고 계속 미국의 견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 일자마자 탁 옷 털고 손 놓고 나가버렸.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때 민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는데 부정선거 지금 어때요? 부정선거 이렇게 난리를 지어도 진짜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말만 무성하고 하여간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그러면 다른 독재자 국가들보다 더 착취적이었다? 전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당시 특히 이승만 정부도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이 걸핏하면 뭐 환갑잔치는 서울에 와서 하겠다 막 그러고 무장공비 나오고 청와대 급습하고 공비가 와가지고 청와대 박정희 죽이겠다고 청와대 앞까지 종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종로 경찰서장이 대신 총 맞아 죽었잖아요. 뭐 이런 판국이었는데 태어나서 지금 아무것도 질서가 안 잡혀 있고 그런 아슬아슬한 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착취적 정치되더니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자신들의 권력 기반에 대한 확신을 그렇다.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김대중 대통령이요, 대중경제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초판 대중경제론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하고 막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제 할 때 그때 나온 책인데 나중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중경제론이 개정판이 나와요. 이 초판하고 개정판은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개정판에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 DJ노믹스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바뀌었죠. 근데 처음에 60년대인가 그때 나온 초판에는요, 해방신학, 중남미 종속이론 가지고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려면 농업을 잘해야 되고,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뭐, 선진국이 버리는 뭐, 제철 이런 산업 갖고 오면 안 되고, 이런 색으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겼더라면, 박정희 후보를 이겼더라면, 그럼 우리나라는 중남미 짱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책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 어디가. 도서관에도 없어요. 초판을 찾으려니까. 수많은 데모는 있고, 북한은 도전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하니까 포용적으로 해도 돼. 이거 천만의 말씀이죠. 매 순간순간이 위기였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집권자를 몽땅 다 착취적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싱가포르의 리콴유. 국부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의 마하칠 수상. 이 사람들 다 자기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이고요. 다 국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욕먹고 있는 거죠. 제일 발전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 집권과 착취적이라는 것은 약간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만 하면 예외고 너무나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과거 왕들도 세종대왕 성군이면 왜 박정희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청렴성에 대한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 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막 옷 귀여워서 입고 하와이로 갔지만 돈 하나도 없었잖아요. 한국 돌아올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그런 청렴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여러분 청와대에서 변기에서 벽돌이 나왔잖아요. 그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일본에서 처음 나왔죠. 그 소변 누르는 건 물 조금 나오고 대변 넣을 때 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변기에 물 절약하려고 요새 시스템으로 그게 일본에 처음 개발한 그 변기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요새 많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선구자예요.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물 아끼려고 청와대 거기다 벽돌을 넣어놨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도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다. 근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유신 반대 안 한 사람 없어요. 대학생들 치고. 다 나쁘다고 생각했죠. 독재라고 욕 안 한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때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유학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얘기한 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화됐어요. 아, 내가 되게 속았네. 저는 일찍 깨우쳤어요. 그리고 뭐 스위스 비자가 뭐 유머는 많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정말 존경받았죠. 나완자촌에 갔던 얘기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나완전초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고. 유경수 여사가 그 나완저촌에 가서 납병 환자들을 다 손을 만지고 안고 그랬거든요. 국민들이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영부인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저는 이런 그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승조라는 사람이 그 박정희 붐,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뭐 89년에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는 평가가 85%, 92년 미디어 리서치에서는 88%, 그 다음에 97년 공보처 조사에서 세종대왕을 누르고 1등. 박정희 붐이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착취적 정치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서 포용적 정치제도로 바뀌었다. 이 덕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과 달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0년대 초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포용적 제도를 했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유화, 통금 해제. 피상적으로 이런 것만 보면은 포용적 정치 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본 우리들은 저때 더 했지. 노동 탄압 더 심했고 언론 탄압 더 심했고 그래서 통폐합하고 언론 통폐합하고 절대 포용적 정치 제도로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은 80년대 초에 비약적으로 했거든요. 2차 도약을 80년대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88년대 전 세계 공산진영, 자유진영이 다 참여한 88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전 세계가 놀랐죠. 그래서 공산권이 앞다퉈서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고, 그래서 우리가 북방 진출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의 종류, 나라 숫자가 2배가 됐죠. 이건요, 완전히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공적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절대 포용적 아니었거든요. 80년대 초에 포용적 정치제도로 변한 이유를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강력한 민주화 의지를 더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두환 정부가 미국한테 5.18이나 이거 12.12나 이런 거를 용인받는 대가로 뭐 장거리 미사일 협정에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핵 개발 포기하고 뭐 이런 거를 두고 한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글쎄 이 미국의 입김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죠. 아니 50년대 60년대 그 상황에서도 이승만을 미국이 함부로 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도 미국이 함부로 못했는데 미국의 입김이 세서 포용적 정치대로 갔다? 글쎄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두환 정부 초기에도 5.18 누르면서 강력한 이제 통제를 했죠. 노동도 지하로 들어가고 이때 주사파가 이제 많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를 도대체 포용적 정치제도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뭐가 잘못됐고 이건 오해 아닌가. 아마 87년도 이후를 그렇다 그러면 뭐 그 말은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 87년 헌법 개정이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약속대로 직선제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 성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계기로 해서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모금화에서 헌법 개정하자 이렇게 나왔고, 이때 이제 이한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6월 항쟁이 아주 격렬해졌죠. 그러니까 결국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선제 하겠다. 대통령 선거 직선제 하겠다. 그 다음에 평화적 정권 이행 하겠다. 그리고 시국 사범들 석방하겠다.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하겠다. 그래서 8기항에 선언을 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87체제의 시작이죠. 근데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5.18을 경험해보고 국민의 저항의식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했을 거다. 저도 그런 짐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후보가 자기가 당시 이제 후보니까 정권 이양 꼭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도 아마 성숙한 시민의식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럼 도대체 시민의식이 성숙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게 미국의 압력? 저는 이거 잘 살았기 때문에, 중산층이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사실 이게 그동안 근대화 이론의 핵심이에요. 근대화가 되면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이게 근대화 이론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 저자들은요, 특히 그 첫 번째 책 15장에서 근대화 이론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근대화 이론이 뭐냐면 사회가 성장할수록 민주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 성장하면 중산층이 막 간다. 근데 이걸 저자들이 뭐라 하냐면 순진하기 그지없는 낙관론일 뿐이다. 제가 페이지 수를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사례로 얘기하는 게 중국 봐라. 그리고 20세기 초에 일본과 독일 봐라. 성장은 민주화된다고 공산주의 사회가라서 그런 거지. 무자비하게 천안문 탱크로 밀어붙이고 이런 공산주의 사회나 저게 가능한 거죠. 그래 20세기 초에 독일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제 왕정에서 벗어나기 직후예요. 저 시대는 지금하고 다르죠.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쭉 오래되고 나서는 이제는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민주화가 온다는 게 거의 근대화론자의 주장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한국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4.19가 일어났을 때 그 4.19 데모하다가 부상당한 학생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학생들한테 가져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눈을 뜬 거 보니까 내가 하야해도 되겠다. 내가 이제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데모한 걸 보니까 이제 성숙했네. 그걸 하야했다 했거든요. 데모 몇 번 한다고 하야하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되면 자기가 이제 독재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김재익 수석 아마 다 아실 텐데, 전두환 정부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잖아요. 김재익 수석의 아들이 서울대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너희 아버지는 왜 독재자 가정교사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는 왜 전두환 대통령 도우세요? 그래서 김재익 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아들한테, 지금은 독재라 그러겠지만 전두환 정부를 통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민주화가 제대로 할 날이 있을 거야. 난 그걸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돕는 거야. 그랬대요. 지금은 아웅산 돌아가셔서 모르지만 그 아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든 정의도 대통령이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그랬잖아요. 경제 성장하면 민주화 된다. 그동안 내가 욕먹겠다. 전두환 대통령이나 김재익 수석이 다 그런 생각, 이게 다 근대화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민주주의보다 경제 성장이 먼저예요. 제가 볼 때 이게 훨씬 더 보편적 학설이고,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근대화론을, 이건 우파 이론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조업에 특화했기 때문이다? 이거 틀렸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미리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회랑의 폭이 넓어진 거는 제조업에 특화해서가 아니라 근대화에 성공해서. 근대화론이 맞은 거고요. 그리고 이 736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체계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에 번창했던 시민사회가 여전히 존재했다. 이런 말이에요. 한국을 설명하면서. 1950년대에 무슨 번창했던 시민사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승만 정부 때 4.4.5입 반대하고 그 발췌, 2차 헌법 개정 때 발췌 개헌 반대하고 국회의원들을 막 경찰이 막아가지고 난리 나고, 아마 이런 정치 파동들을 10년대라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 때인데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4.19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50년대 무슨 우리가 체계적인 시민사회가 있었는지 난 납득이 안 가요. 근데 이런 이제 표현들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 사람이 쓴 그 사례, 역사적 사례, 특히 아프리카, 아메리카, 뭐 인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중국 얘기할 때는 식민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식민지 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 못하고 저렇게 해서 뭐 어떤 나라는 저렇게 해서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얘기할 때는 일제 식민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본의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하고 한국은 잘 살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 대만과 조선의 근대적 제도 개혁 개선을 해줬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철도, 도로, 저수지, 항만, 통신, 그리고 신분제도 없애주고, 그리고 서구의 민법제도 정착시켜주고, 제도 개혁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려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될 제도 개혁과 인프라를 해줬거든요. 저도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년대 경제성장 맨 땅에 할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그거 안 해놨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언급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한국을 정말 사례로 집어넣으려면. 근데 자기들 포용적 착취적 모델, 회락 모델에서는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시장 친화적인 체제로 출발했으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그래서 아니 한국이 언제 시장 친화적인 제도로 출발했어요? 48년 383으로 갈라진 이후에 독재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시장 친화적 체제로 출발했던 게 일제시대를 말하나? 아니면 미군정 3년을 말하나? 그리고 48년 이전에는 미군정 3년 아니면 일제 36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정이면 미군정 3년은 절대 시장 친화적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정은 그 배급 경제했어요. 통제 경제했어요. 왜? 아무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제가 시장 경제인가? 사실 일제는요. 만주사변 이전까지는 시장 경제했어요. 그러다가 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체 동원령 내리면서 우리가 창씨개명하고 뭐 징집하고 온갖 거 하는 건 다 37년, 38년 이후에 5, 6년 얘기예요. 그 전에까지는 대한민국은 서구식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관계였거든요. 공장 세우고 제도 개혁하고 토지 조사하고 도대체 일제시대를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을 이 책이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 사례를 설명하는 모르던가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첫 번째 책에서 마지막 장에 번영은 엔지니어링 아니다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 마지막 장의 제목이 번영은 엔지니어링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류 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주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그때 당시 19세기 말에 진보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 사회는 마치 인간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크듯이 인류 사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보 사상이에요. 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원리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지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로부터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어떤 나라가 처한 역사적 현실이라든지 발전 단계라든지 이런 건 관심 없었어요. 제대로 된 원리만 알면 성장할 수 있어. 그 원리를 발견하는데 역점을 뒀어요. 그런데 막스는 왜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아? 여기에 역점을 둔 거죠. 그 다음에 케인즈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류 경제학자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균형을 찾아가는데 수요와 공급이 초과되더라도 균형을 찾아가는데 단기적으로는 불균형이 있네.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다 죽는다. 고전학파가 얘기한 거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시장 불균형이 해소되려면 어느 천년에 나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적절하게 비판을 했지요. 그래서 케인즈 이론은 단기의 경제학, 고전학파 경제 이론을 장기의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로소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성장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제 발전론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백 개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니까 야, 이거 저절로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서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되게 이게 경제 발전론이에요. 특히 더글라스 놀스 같은 사람은 역사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제 성장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주류 경제학자는 무지가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론을 잘 쓰면 된다. 근데 제도학파는 야,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이 쉬운 일이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이론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번영은 엔지니어링이 아니다. 이걸 뭘 비판하기, 무지가설을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이론을 잘못 썼으니까 못 사는 거니까 이론 제대로 써. 그러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하이에크를 초대했다가 등소평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국 인민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냐? 등소평이 영토 나눠주고 개인 재산 인정해줘라. 그래서 등소평이 시장 경제를 좀 도입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이에크의 조언을 등소평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들도 시카고에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초대에다가 자유주의 도입을 해가지고 중남미가 좀 잘 살아보겠다는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 중에 성공한 나라도 있고, 뭐 제대로 안 된 나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간 나라도 있고. 아무튼 이 좌파들은요, 무슨 시장 경제 도입한다고 잘 산다? 그 번영은 엔지니어링이다 이 말이. 야, 무조건 시장 경제만 하면 저절로 잘 사냐? 무슨 기계냐? 기계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영은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야, 이론 제대로 쓴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지가설을 비판하거든요. 그런데요, 올바른 정책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종속 이론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수출 주도를 했고 그 70년대 빨리 중화공업화를 했으니까 지금의 효자 산업이 다 생긴 거죠. 지구의 방산 이거 다 중화공업화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지금 하는 게 중화공업화 해가지고 소부장, 소재, 그 비철금속, 제철소 이거 다 소재 산업이잖아요. 그때 중화공업의 7개 산업 중에서 자동차, 제철, 비철금속 뭐 다 그거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발전하고 제조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무슨 80년대, 90년대 아니에요. 73년 중화공업화 때문이지. 올바른 선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재벌 총수가 됐던 정치적 지도가 됐든 이건 제도하고 별개라니까요. 우리가 운이 좋게 올바른 지도자를 만난 거죠. 그 올바른 정책이 선택된 거예요. 자유진영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잘 됐습니까? 유럽 국가들은 그럼 그리스는 왜 못 살아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통신, 반도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8.7 이후에 김영삼 정부 들어가고 나서 김영삼 정부 잘한 것도 있어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이거에서 한국의 경제의 투명도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못한 것도 많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너무 성급하게 개혁개방하는 바람에 금융 같은 건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단자사들 전부 막 외자 들어오게 하고 성급하게 개방하는 바람에 결국 외환위기에 맞고 노동자들이 너무 빨리 자기 목 찾게 하는 바람에 임금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외환위기에 왔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헐값에 팔려나가고 엄청난 국부 손실이 왔습니까? 87 체제 이후에 오히려 경제는요 잠재 성장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옛날에 7%만 해도 우리 양에 안 차서 그랬는데 지금 7%가 해야지 1% 이하로. 근데 이게 뭐 포용적 성장의 결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한국을 잘 모른다. 피터 드러커가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업가 정신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 생각하는데 피터 드러커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이런 사람들은요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도의 산물이 아니에요. 천재적이고 뛰어난 경영자들이 등장했다는 것. 물론 이 사람들도 그 얘기는 해요. 성장의 과실을 본인이 누려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용적 제도가 일반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데 맞아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나폴레옹 전쟁을 하는데 승패는 누가 좌우합니까? 병사 한 사람이 총을 명사수로 해서 이깁니까? 장군이 올바른 전략을 쌓아 이기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똑똑해요. 인도 국민도 똑똑해요. 중국 사람도 똑똑해요. 우리 아이가 실리콘밸리 사는데 우리 손자를 갖다가 인도 애들이 많은 학교는 피해요. 도대체 내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도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애들 많이 사는 쿠퍼치노도 피해요. 왜? 중국 애들 열정을 못 따라가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딜 가는 줄 알아요? 백인 많이 사는 동네. 거기 말만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베트남한테도 못 이겨요. 얼마나 베트남 사람 악착같은지.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이 잘했다. 그건 사실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별나요. K-pop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참 잘하긴 잘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사람, 그 지도자의 역할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건 제도의 산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 됐어요. 이런 게 한계라는 거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권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결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앞선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거 그대로 갖다 놓고 자기의 그 설명하는 프레임, 틀을 정교하게 만들었고 정말 놀랍게 수많은 역사 사실을 집어넣어가지고 세 명이 합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풍부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거 하기 어려운 그런 업적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는 한국만 연구하거나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린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너무나 좌편향도 있다. 제가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나라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보세요. 그런 책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근데 한국을 잘 알려면 이 책을 보세요. 그런 책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책에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느냐. 암스텐이 쓴 아시아's Next Giant South Korea. 사실요, 암스텐이 한국에 와가지고 1년간 있으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다음 넥스트 자이언트가 된다 그럴 때 우리 참 기분이 좋았어요. 암스텐 교수 똑똑하네.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는요, 한국이 경제 성장한 거가 독특하잖아요. 시장 경제를 했으면서도 정부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주도적 시장 경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좌파는 국가가 주도했다는 걸 강조하고 우파는 시장이 개인 기업이 주도했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암스텐은 국가 주도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한국 70년대 경제 성장을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보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치우쳤구나. 그런 사실을 이제 제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좁은 화랑에서는 뭘 추천했냐면 브루스 커밍스의 Korea's Place in the Sun, 한국 남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 책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커밍스가 얼마나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북한이 남한 침공한 게 아니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 수정주의적 학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의 정치적 색깔은 확실하게 알겠다. 한국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이 결국 소련의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이거 다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 책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알려면 이 책을 보라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참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을 반박하는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영어를 하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